5장, 5장은 Closed Economy One Period Macroeconomic Model이고요. 우리말로 해보면 Closed Economy는 폐쇄 경제라는 뜻이니까 자, 일기간 폐쇄 경제 모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뭐 우리가 5장에서 일기간 One Period Model에 대한 이야기를 하니까 이제 뭐 조금 있으면 나중에 5장 끝나고 뭐 다음 장으로 넘어가게 되면 two period 모형이 존재하겠죠. 그래서 뭐 one period 모형과 일기간 모형과 2기간 혹은 뭐 다기간 멀티 피리어드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뭐 2기간 혹은 2기간 이상의 다기간 모형의 중요한 차이점은 뭐냐면 1기간을 한 기간을 사는 사람과 2기간 이상을 사는 사람의 가장 중요한 차이점은 바로 이제 저축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만 사는 사람은 사실 저축을 할 필요가 없지만 내일도 살아야 되는 사람은 이제 오늘의 소득과 내일의 소득을 잘 비교를 해서 얼마만큼을 내가 저축을 할지를 이제 결정을 하겠죠. 물론 디스 세이빙에 대한 의사결정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만약에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건 one period와 two period의 차이가 뭔지,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one period에서 보는 문제는 뭐 주로 어떤 것들인지를 말씀드리고 싶은 건데요. 우선 이기간 모형의 특징을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지금 봐야 되는 일기간 모형의 특징이 무엇인지 조금 더 명확하게 아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소득이 오늘 소득이 이렇게 높고 내일 소득은 비교적 낮은 사람이 있겠죠. 그러면 이러한 사람은 어떤 의사결정을 할 가능성이 높냐면 오늘 소득은 높고 내일 소득은 낮으니까 오늘 소득의 일부를 세이브해서 내일 소득으로 보낼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의 구매력을 내일로 보내려고 하겠죠. 저축을 통해서. 이런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저축을 하는 사람들이 될 것이고 반대로 소득의 패턴이 이제 이러한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오늘 소득은 비교적 적지만 내일 소득이 비교적 많은 사람. 붉은색으로 표시한 경우에는 이러한 사람은 어떤 의사결정을 할 가능성이 높냐면 오늘 소득은 적고 내일 소득은 많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내일 소득을 오늘로 당겨오는, 끌어오는 그런 선택을 할 거예요. 이제 그러기 위해서는 뭐 금융시장을 이용을 해야겠죠. 금융시장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또 다른 고민을 좀 해봐야겠지만 뭐 금융시장이 존재한다면 차입을 하는 것이 가능하다면 미래의 소득을 현재로 빌려올 거예요. 다시 말하면 누군가에게 예, 빌려서 오늘 소비를 조금 소득보다 소비를 조금 더 많이 하고 이제 내일이 되었을 때 빌린 것을 상환한 다음에 이제 남은 소득을 소비를 하겠죠. 중요한 것은 마지막 기회에는 저축을 하지 않을 거예요. 어쨌든 다 소비를 하고 죽겠죠. 그래서 일기간 모형으로 돌아오면 일기간 모형의 중요한 특징은 내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기간 모형에서의 경제 주체들의 기본적인 의사결정은 저축이라든가 그러니까 세이빙이나 디세이빙을 하지 못합니다. 내일이 없기 때문에 오늘의 소득을 다 소비를 하고 죽겠죠. 그래서 원 피리어드 모형에서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저축이라든가 혹은 투자라든가 이러한 의사결정을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기간 모형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저축을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고요. 저축의 의사결정은 보지 않는 그런 모형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클로즈드 이카노미는 뭐 우리가 크게 뭐 중요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대외 부문하고 어떤 교역을 하지 않는 것이니까요. 수출 수입 이런 것이 없는 그런 폐쇄 경제니까 뭐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이제 원 피리어드 모형이 어떤 의미를 갖는 것인지 나중에 이제 우리가 모형을 투 피리어드로 확장을 하게 되면 그때 원 피리어드는 이런 특징이 있는 모형이었구나라고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하도록 제가 리마인드 하실 수 있도록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5장에서 보려고 하는 몇 가지 이슈들은 첫 번째는 이제 정부, 5장에서는 정부가 들어옵니다. 4장에서는 이제 소비자와 기업 이제 두 가지 경제 주체의 의사결정을 봤었고요. 이제 5장에서는 정부를 가지고 들어와서 정부가 존재한다고 우리가 가정을 하고 정부의 역할을
규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균형에서 어떠한 의사결정이 이루어지고 자원 배분은 어떻게 되는지, 그래서 균형에 대한 이야기를 두 번째 섹션에서 할 거고요. 그래서 comparative equilibrium은 경쟁 균형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거시경제학에서는 대체로 뭐 어떤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체로 이제 경쟁 균형을 가정을 하는데요. 이거에 대한 사실 논란은 굉장히 많죠. 그러니까 현실 거시경제도 경쟁 균형 상태에 있는 것이냐, 그렇지 않다라고 이제 주장하는 사람들이 다수 있기 때문에요. 이제 모형을 조금씩 바꾸는 작업들을 하는데 이제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러려면 조금 더 많은 배경 지식이 필요하고 이제 모형에 대한 또 이해가 필요하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우리 컨텍스트에서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나중에 노동시장의 그 마찰, 노동시장의 프릭션이라고 부르는데 이제 노동시장이 완전 경쟁적이지 않은 상황을 한번 이제 보려고 해요. 세 번째는 이제 optimality라고 해서 이제 최적이라고 보통 부르기도 하고 뭐 또는 뭐 효율성의 하나의 척도이기도 하니까요. 뭐 효율성이라고 efficiency라고 이제 생각해도 괜찮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 섹션에서는 그러니까 우리가 효율성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하고 그리고 나서 효율적이지 못한 자원 배분이 나타날 수도 있잖아요. 뭐 효율적인 건 뭐고 비효율적인 건 뭔지를 이제 우리 그때 가서 얘기할 것이고 그렇다면 이제 비효율성이라고 하는 것은 왜 나타나는 것인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네 번째는 간단하게 이제 모형을 가지고 한번 몇 가지 실험을 크게 두 가지 실험을 할 텐데요. 첫 번째 실험은 네 번째 섹션에서 첫 번째 실험은 정부 지출이 변하는 경우, government purchases는 이제 정부는 기본적으로 이제 세금을 걷어서 그걸 가지고 재화나 서비스를 구매하는 건데요. 그러한 이제 재화나 서비스의 구매가 변할 때, 그러니까 정부 지출이 늘어나거나 혹은 정부 지출이 줄어들거나 하는 이러한 변화가 나타났을 때 경제 전체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그러니까 정부 지출의 변화가 결국은 소비자와 기업에게 영향을 미치겠죠. 그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어떤 자원 배분의 변화가 나타나는지 볼 것이고, 마지막 두 번째 익스페리먼트는 TFP의 변화, 우리 생산함수를 이렇게 썼었습니다. 컵더글러스 형태를 가정한다면 이제 K의 세타, L의 1 마이너스 세타, N이었죠. 죄송합니다. N의 1 마이너스 세타를 가정했는데요. 여기에서 바로 G가 총 요소 생산성입니다. 그 G가 변할 때 또 어떻게 달라지는지, 소비자의 의사결정은 어떻게 달라지고 기업의 의사결정은 어떻게 달라지고 그래서 경제 전체의 자원 배분은 또 어떻게 달라지는지 가격은 또 어떻게 달라지는지 우리의 가격은 사실 웨이지 하나밖에 없습니다만 이제 웨이지는 어떻게 달라지는지 그런 얘기들을 5장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비교적 분량은 많지는 않은데요. 첫 번째 정부에 대한 이야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정부는 뭐 현실에서의 정부랑은 조금 다르고요. 현실에서 정부가 어떤 일을 하는지는 여러분 재정학 수업을 들으시면 훨씬 더 잘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지난 학기까지 이봉호 교수님 작년까지인가요? 이제 이봉호 교수님께서 정년 퇴직하시기 전까지 재정학을 강의를 하셨었는데 정년 퇴직하셔서 우리가 1학기 그다음에 2학기 이번 학기 올해 2020년에 재정학을 오퍼하지 못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굉장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다음 학기에는 제가 그러니까 사실 전 재정학을 전공한 사람은 아닌데 그 거시경제학에서 노동하고 재정의 역할을 좀 많이 봐요. 이제 거시경제학 여러분 이제 우리 이번 학기에 중급거시 계속해서 보시겠지만 거시경제학의 이제 커다란 그 이 영역에서 거시경제 영역에서 그러니까 우리 학문의 영역에서 보면 노동시장이라든가 혹은 이제 정부의 역할을 보는 거시경제학자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른 한편으로는 통화정책이라든가 뭐 그러니까 금융통화정책이죠. 이자율, 그다음에 뭐 인플레이션 이런 쪽을 또 보는 거시경제학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로 생각해 보시면
중앙은행에서 거시경제학을 스터디하는 사람들은 제가 말씀드렸던 후자에 가깝겠죠. 이자율, 금리, 물가 이런 것들을 조금 깊이 있게 보는 거시경제학자들이라고 할 수 있고요. 중앙은행과 관련된 사람들. 네, 저는 이제 그쪽은 잘 안 보고요. 그러니까 머니, 뭐 금리, 뭐 이런 것, 인플레이션 이런 건 잘 보지 않고 저는 주로 이제 실물 경제 쪽을 더 많이 봅니다. 그 레이버 마켓, 그다음에 이제 정부의 재정 정책이라든가, 그다음에 노동시장과 정부 재정 정책의 어떤 상호작용 이런 것을 더 많이 보기 때문에요. 사실 재정학을 전공하지는 않지만 뭐 지금 재정학을 강의를 해주실 수 있는 분이 없어서 제가 다음 학기에는 노동경제학하고 재정학을 강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신용수 교수님이 노동경제학 계속 해주실 수는 있어서 네, 한번 뭐 이봉호 교수님께 부탁드려 보고 조금 어렵다면 뭐 제가 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정부의 역할에 대해서는 이제 재정학 혹은 재정 정책에서 굉장히 깊이 있게 다루기 때문에 혹시 여러분 거버먼트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시다면 재정학 과목을 수강하시기를 강력 추천하고요. 저는 경제학과 학생이라면 중국 거시경제학을 듣는 것보다 노동경제학이나 재정학을 꼭 들으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중국 거시경제학은 사실 수강하지 않아도 경제학과를 졸업했을 때 별로 그렇게 큰 난리지의 차이를 보이지는 않겠지만 노동경제학이나 재정학을 아는가 모르는가는 경제학을 졸업한 학생으로서 큰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현실적인 주제들을 많이 다루고 있고요. 재정학과 노동경제학에서는. 그다음에 이제 여러분 신문을 접하거나 미디어를 접하거나 혹은 이제 정부의 정책을 접할 때 굉장히 이해도가 깊은 이해를 가지고 정부의 정책을 비판할 수 있고 정부의 정책을 뭐 나름 분석해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우리 컨텍스트에서 적어도 이제 챕터 5에서 정부의 역할은 세금을 걷어서요. 그 세금을 그냥 이제 사용을 하는 겁니다. 재화나 서비스를 구매하는 그러한 기능을 수행하는데 더욱이 우리 모형은 사실 재화가 하나밖에 없잖아요. 생산되는 재화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코코넛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냥. 코코넛 하나만 생산을 하기 때문에 사실상 정부가 하는 역할은 뭐냐면 소비자들에게 그러니까 소비자들로부터 세금을 걷어서 자, 그 세금을 가지고 코코넛을 구입하는 거예요. 정부는 여기에서 일정한 규모의 소비재를 구매한다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일정한 규모 G만큼의 소비재를 구매하는 거예요. 여기서 소비재는 코코넛입니다. 그런데 정부는 구매를 하려면 재원이 있어야 되잖아요. 정부 측면에서의 어떤 수입이 있어야 됩니다. 정부 측면에서의 수입, 정부 수입이라고 하는 것은 예, 소비자들에게 과세를 해서 재원을 마련을 해요. 그래서 어떻게 파이낸스를 하냐면 바로 대표적 소비자들에게 이제 과세를 합니다. G만큼의 소비재를 구매를 하는데 이때 재원은 소비자들로부터 얻는 세금이겠죠. 세금을 걷어서 코코넛을 구매하는. 그 다음에 이제 그것을 뭐 누구한테 나눠주거나 혹은 뭐 재분배를 하거나 이제 이런 건 아니고요. 그런 사실 이제 재정학에서는 그러한 다양한 정부의 어떤 역할과 기능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서 어떤 정책이 조금 더 좋고 어떤 정책이 조금 나쁘고 이런 정책이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효율적인지 그렇지 않은지 이런 얘기들을 좀 하는데 뭐 우리는 전혀 그런 것과 상관없이 일정한 규모의 코코넛을 구매를 해요. 그러면 이제 그걸 구매하기 위해서 그만큼의 이제 텍스가 필요하겠죠. 그만큼의 텍스를 걷어들여요. 그다음에 이제 코코넛을 구매를 했다면 이건 그냥 뭐 정부가 뭐 그냥 가장 간단한 얘는 그냥 바다에 버리는 거죠. 사다가 그냥 바다에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누구의 효용도 높이지 못하는 그런 뭐 정책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국방비 지출이라고 하는 게 그런 측면이 있잖아요. 이제 국방이라고 하는 그 재화 혹은 뭐 서비스 같은 것들이 물론 이제 전쟁이 발발하면 모르겠지만 전쟁이 발발하지 않는다는 전제 하에서 그 다음에 이제
주변 국가들의 어떤 공격을 우리가 전제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사실 국방 내셔널 디펜스에 대한 지출이 대표적인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코코넛을 구입해다가 바다에 버리는 그런 것과 비슷한 형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한 국가의 국방력이 굉장히 좋다면 주변국들이 긴장을 할 수밖에 없고 감히 이제 무력 침공을 생각하지 못하게 되는 그런 이제 긍정적인 편익이 작용하겠죠. 근데 지금 만약에 그런 것들이 없다면 뭐 비슷하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G는 정부 구매, 정부 지출을 가리키는 것이고, 그 다음에 T는 정부가 걷어들이는 텍스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세금과 텍스, 그 다음에 G는 정부 구매, 정부 지출 다 괜찮습니다. 사실 엄밀히 얘기하면 정부 지출과 정부 구매는 조금 달라요. 하지만 우리는 그냥 이 둘을 구분하지 않고 사용하겠습니다. 정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정부 지출이라고 하는 것은 경제 내에 생산된 재화의 일부를 소진해 버리는 거예요. 재화를 소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재화는 사실 다시 소비자들에게 돌아가서 소비자들의 효용을 높이지도 않고요. 소비자들에게 나눠주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기업들한테 나눠주지도 않고요. 그런 효과는 실제로 나타나는 그러니까 현실에서 관찰되는 그러한 정책은 우리가 보지 않는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정부 지출이라고 하는 것은 government spending, government expenditure라고 하는 것은 민간 부분에서 생산된 재화 혹은 서비스를 구매를 하는 거예요. 단순하게 그냥 가져가는 것입니다. 그거에 대한 이제 대가를 지불하고요. 조금 더 간단하게 생각해 보면 사실 소비자들이 세금을 낸다는 것은 자신의 구매력의 일부를 정부한테 넘기는 거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제가 한 달에 뭐 50만 원씩 세금을 낸다라고 한다면 그 50만 원이라고 하는 것은 뭐 정부에게 제가 제 구매력을 정부한테 넘겨주는 거예요. 그럼 정부는 여러 사람들의 구매력을 다 가지고 있는 것이고 결국 그 구매력을 가지고 이제 재화를 구매하는 것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사실상 구매력을 가져가는 것은 제가 구매할 수 있었던 소비할 수 있었던 구매할 수 있었던 재화와 서비스를 정부가 가져가는 것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재화가 여러 가지이고 서비스도 매우 다양하다면 문제가 조금 복잡해지겠지만 지금 우리는 이제 코코넛 하나만 생산하기 때문에 사실 제가 텍스를 정부에 줬다는 것은 지금 우리 머니가 존재하지 않고요. 최종 재화인 코코넛이 일종의 뉴머레어 역할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사실 제가 텍스를 낼 때 현금으로 50만 원 정부에 주는 게 아니라 그냥 제가 받은 코코넛의 일부를 정부한테 넘겨준 거예요. 사실 우리 모형에서는 화폐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저는 웨이지를 코코넛으로 받잖아요. 코코넛으로 받았어요. 그 중에 이제 일부를 띄어서 세금으로 정부한테 주는 것입니다. 정부가 받은 건 코코넛이에요. 그 정부가 코코넛을 가지고 이제 그냥 뭐 어디에 갖다 버리는 거죠. 뭐 해외에 원조하거나 혹은 뭐 어디에 갖다 버리는 그런 스토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시 나눠주진 않아요. 코코넛을 누군가에게. 그래서 최종 재화 아웃풋은 민간 부분에서 생산이 되죠. 뭐 우리가 앞서 봤던 사장의 대표적 기업이 코코넛을 생산을 합니다. 자본과 노동을 투입해서요. 그 다음에 이제 정부는 아까 그래서 죄송합니다. 기업이 생산 활동을 하게 되면 생산 활동에 참여한 사람들에게 노동 시간을 제공한 사람들에게 임금을 지급하게 되겠죠. 그 임금은 바로 이제 코코넛으로 주는 거고요. 코코넛을 생산해서 노동 서비스를 제공한 컨슈머들에게 코코넛을 이제 지급을 하고 그럼 이제 그 컨슈머들은 코코넛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 받은 것 중에 일부를 이제 정부에 세금으로 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정부는 그 코코넛을 사용을 하는 것이죠. 이 간단한 스토리로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경쟁 균형을 우리가 생각해 볼 텐데 우선 첫 번째 대표적 소비자의 문제는 효용 극대화 문제였었어요. 효용 함수를 우리가 이렇게 표현했었습니다. 실제로 이그젬플에서 사용했던 효용 함수는 이런 형태였죠. 로그의 c 플러스 알파의 로그의 l. 그래서 L은 여가 시간이고 C는 소비 수준입니다. 이러한 우리 효용 함수를 사용했었고요. 대표적 소비자는 자신의 예산 제약, 여기에 이제 타임 컨스트레인트를 반영한 것이고 자신의 예산 제약이 주어졌을 때
가장 높은 효용 수준을 제공하는 소비 수준과 여가 시간을 선택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간단한 그림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이런 그림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이런 그림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budget constraint는 예산선은 이렇게 제가 표시를 했고요. 무차별 곡선 이렇게 그렸습니다. 그래서 탄젠트 하는 점에서 여가 시간을 선택하는 거죠. 여기가 여가 시간이고 세로축이 소비입니다. 그래서 소비자가 선택하는 여가 시간이 이만큼이고요. 그래서 L 스타. 그 다음에 이제 이 점에 해당하는 것이 바로 총 가용 시간, 부존 시간이잖아요. 이 타임 인다우먼트예요. 나머지 시간이 바로 노동 공급이 되겠죠. 일하는 시간 N 스타가 돼요. 그래서 노동 공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이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요 예산선의 기울기가 바로 이제 웨이지라고 하는 것이죠. 마이너스 W 뭐 그냥 제가 절대값으로 W라고 쓰겠습니다. 그래서 노동 시장에서 결정된 이제 웨이지가 주어지면 그 웨이지를 예산선의 기울기로 하는 이제 효용 극대화 문제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대표적 기업의 문제는 4장에서 우리가 살펴봤는데요. 이윤 극대화 문제로 요약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이게 바로 생산량, 산출량이고요. 혹은 수입이라고 우리가 부르기도 했습니다. 생산된 코코넛을 이제 판매하는데 판매되는 판매 가격, 그러니까 코코넛 한 단위 가격은 이제 편의상 코코넛이 뉴머레어라고 우리가 전제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기준이 되는 재화라는 뜻이고요. 화폐 이러한 재화의 가격은 우리가 이제 1로 설정을 해요. 그러면 다른 모든 재화는 결국 뭘로 표현되냐면 최종 재화의 단위로 표현된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최종 재화의 단위로 표현된다는 말이 바로 코코넛으로 표현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최종 재화가 뭐냐? 우리 코코넛이라고 했잖아요. 다 코코넛으로 표현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등장하는 몇 가지 뭐 변수들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노동시간, 여가시간 이런 것들은 시간이기 때문에 이건 코코넛이 아니고요. W가 바로 시간당 코코넛 몇 개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hourly wage rate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이거 또 다른 가격이잖아요. 또 다른 가격을 뭘로 표현한 거냐면 바로 최종 재화로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코코넛 몇 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고 뭐 당연히 이윤이라든가 소비자의 문제에서 그 다음에 텍스 이런 거 다 코코넛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재화가 뉴머레어가 된다면 다른 변수들은 뭐 지금 우리가 시간 변수 이런 거 빼고요. 거의 대부분의 다른 변수들은 바로 우리가 뉴머레어라고 선정한 바로 그 재화의 단위로 표현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용 극대화 문제로부터 우리가 기업의 노동 수요 곡선을 도출을 했었습니다. 요 얘기는 이제 하고 가죠. 대표적 소비자의 문제로부터 우리가 어떤 걸 도출할 수 있냐면 바로 이렇게 노동 공급 곡선을 도출할 수 있어요. 그 세로축의 변수가 바로 W가 되겠죠. 가로축의 변수는 노동 시간 N이 되고요. 이제 기업의 문제는 뭐 다양하게 표현해 볼 수 있는데 그냥 단순하게 이렇게 표현해 보겠습니다. 생산함수고요. 가로축은 N, 뭐 ND라고 할까요? 구분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세로축은 생산량, 코코넛입니다. 자, 이제 시장에서, 노동시장에서요. 노동시장에서 웨이지가 결정이 되면, 예를 들어서 W 스타로 웨이지가 W라고 해볼까요? W로 웨이지가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기업의 노동 비용은 이렇게 우리가 표현했었어요. 기업의 노동 비용은 제로에서 출발해서 이렇게. 그래서 W의 N, D가 바로 기업의 노동 비용이 되겠죠. 그래서 기업의 이용 극대화 문제는 이 둘의 차이를 가장 크게 만들어주는 그러한 N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N을 선택해야 이 둘 사이가 가장 많이 벌어질까? 그 질문은 바로 기울기가 W인 직선과 접하는, 그러니까 생산함수와 기울기가 W인 직선이 접하는 점을 찾아보는 거죠. 이렇게. 바로 기울기가 W인 직선입니다.
접하는 점을 이렇게 찾아보면 이 점이 바로 기업이 선택하는 노동시간, 기업이 투입하기로 선택한 노동시간이 되겠죠. 그래서 N, D 스타라고 저희가 표현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의사결정으로부터 우리가 어떠한 결과물을 얻을 수 있냐면 세로축은 W고요. 가로축은 N, 기업의 노동수요 곡선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 노동수요 곡선은 결국 뭐와 같아지냐면 대표적 기업의 marginal product of labor, 노동의 한계 생산과 안 보이네요. 노동의 한계 생산과 같아진다는 것을 옮길까요? 노동의 한계 생산과 같아진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했었습니다. 다시 그리겠습니다. 이쪽에요. 기업의 이윤 극대화 문제로부터 이러한 노동 수요 곡선을 도출할 수 있고요. 자, 이 노동 수요 곡선은 바로 기업의 노동의 한계 생산과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얻은 첫 번째 결과는 노동 공급 곡선, 그 다음에 두 번째 결과는 이제 노동 수요 곡선이 되겠죠. 예. 자, 이제 세 번째로 기업의 문제, 죄송합니다. 정부의 문제를 우리가 볼 텐데 정부는 항상 균형 재정을 달성한다라고 한번 해보죠. 버짓 밸런스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균형 재정이에요. 그러니까 정부 수입이 텍스잖아요. 그 조세 수입보다 더 많이 지출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한 해 동안 혹은 뭐 한 기간 동안 얼마만큼을 지출할지를 결정을 해요. 그게 바로 G입니다. 뭐 예를 들면 500조를 쓰기로 했어요. G가 500조라고 한다면 그러면 정부는 반드시 500조만큼의 텍스를 걷어들인다라고 우리가 가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G는 이미 결정이 돼 있다라고 앞서 말씀드렸고 결정이 된 정부 지출을 조달하기 위해서 정확히 그만큼의 세금을 걷어들인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자, 이제 노동시장에서 결정되는 균형 임금, equilibrium hourly wage rate를 우리가 W star라고 표현을 할 것이고요. 이게 바로 균형 임금입니다. 뭐 시간당 임금이겠죠. 노동시장에서 균형 임금이 결정이 돼요. 대표적 소비자들로부터 노동 공급 곡선을 우리가 얻었고 대표적 기업으로부터 노동 수요 곡선을 우리가 얻었습니다. 그러면 노동 수요 곡선과 노동 공급 곡선이 만나는 점에서 이제 균형 임금이 결정이 되겠죠. 자, 이제 균형 임금, 그러니까 W가 W 스타와 같아진다면 어떠한 상황이 벌어질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왼쪽 그림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노동 공급 곡선인데 대표적 소비자의 효용 극대화 문제로부터 도출한 거예요. 한번 이러한 그 그림을 다시 한번 그림을 그려보겠습니다. 기억하실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자, 우리가 노동 공급 곡선을 어떻게 도출했었냐면 대치 효과가 소득 효과를 dominate 한다라고 하는 이제 가정을 통해서 대체로 대치 효과가 소득 효과보다 크다 이제라고 전제하고 이러한 그림을 그렸던 적이 있어요. 보시죠. 자, 웨이지가 이렇게 있고요. 이런 경우에 대표적 소비자가 선택하는 점이 뭐 대략 이 점이다. 이만큼 일을 하는 경우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자, 이 상황에서 웨이지가 상승하면 예산선이 조금 더 가팔라지고요. 스티프해지고 그러면 대체 효과가 소득 효과보다 더 크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가 가정한 것이죠. 그래서 그림을 우리가 이렇게 그려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선택하는 점은 이 점이고 웨이지가 상승했을 때 노동시간은 이만큼으로 늘어나는 거고요. 다시 웨이지가 또 상승하면 여전히 대체 효과가 소득 효과보다 크기 때문에 이렇게 이런 점을 선택을 하겠죠.
그래서 노동 시간은 전부 다 또 늘어납니다. 이만큼까지 늘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 점들을 우리가 세로축의 웨이지, 가로축의 노동 시간 이렇게 해서 그린 그림이 지금 우리가 슬라이드에서 보고 있는 바로 왼쪽 그림이고요. 오른쪽 그림은 조금 전에 4장 후반부에서 봤던 내용입니다. 자, 이제 균형 상태라고 한다면 노동 공급 곡선과, 자, 이게 노동 공급 곡선이죠. 서플라이 커브와 그다음에 레이버 디맨드 커브가 만나는 점에서 노동시장 균형이 달성이 되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노동시장은 완전 경쟁적이라고 가정을 했습니다. Comparative Equilibrium, 그러니까 노동시장은 perfectly comparative 하다고 가정을 했었어요. 레이버 마켓은 경쟁적입니다. 다시 말하면 소비자도 기업도 시장 가격에 영향을 주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런 시장이고요. 노동시장 균형에서 결정되는 웨이지가 이제 우리가 W 스타라고 부르기로 했고, 노동 공급은, 노동 수요는, 죄송합니다. 균형 노동 시간은, 균형 노동 시간은 이제 N 스타가 되겠죠. 그래서 사람들은, 소비자들은 N 스타만큼의 시간을 일을 하려고 하고요. 웨이지가 W 스타일 때, 그다음에 기업들은 웨이지가 W 스타일 때 N 스타만큼 죄송합니다. N스타만큼 노동 시간을 투입하려고 할 거예요. 그래서 균형 임금 W 스타에서 사람들이 일하려고 하는 시간과 기업이 투입하려고 하는 노동 시간이 이제 같아지겠죠. 다시 한번 그림으로 이제 우리 전 5페이지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균형 상태에서 이제 어떠한 결과가 나타날 거라고 생각해 볼 수 있냐면, 자, 그림을 하나 잠시만요. 네, 8페이지 슬라이드로 넘어가겠습니다. 웨이지가 W 스타로 주어지게 되면 이제 소비자들은 자신의 효용 극대화 문제를 계속해서 푸는 거예요. 이제 웨이지가 균형 임금이 W 스타로 주어졌기 때문에 대표적 소비자의 효용 극대화 문제에서, 이제 왼쪽 그림입니다. 문제에서 예산선의 기울기는 이제 W 스타가 되겠죠. 노동시장에서 노동시장 균형에서 결정된 웨이지가 바로 W 스타이기 때문에 이제 이것을 주어진 것으로 받아들여서 자신의 효용 극대화 문제를 풀어요. 그러면 가장 높은 효용을 달성하는 점이 바로 이 점일 것이고, 그러면 그때 여가 시간은 L 스타, 그 다음에 총 가용 시간 H에서 여가 시간을 뺀 나머지가 이제 노동 시간이 되겠죠. 이게 정확히 뭐와 같아지냐면 N 스타와 같아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지금 이제 대표적 소비자의 문제를 보고 있는데, 네, 그냥 대표적 소비자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냥 한 사람의 소비자만 존재한다라고 가정을 해도 괜찮으니까요. 대표적 소비자가 공급하기로 선택한 노동 시간이 정확히 N스타와 같아지는데, 그 N스타가 뭐와 같냐면요, 우리 6페이지로 돌아가서 바로 이 균형 노동 시간과 같다는 거예요. 정확히 이만큼의 시간을 일을 하려고 한다는 것이고요. 균형에서, 자, 그 다음에 기업의 문제로 돌아와서요. 자, 기업은 마찬가지로 노동시장에서 결정이 된 균형 임금 W 스타를 주어진 것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렇다면 얼마만큼의 노동 시간을 투입하려고 할까? 자신의 이윤을 극대화하는 노동 투입 시간을 계산을 하는 방법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생산함수의 기울기가 W 스타인 직선을 이렇게 그려서 접하는 접점을 찾아보는 거예요. 그 점이 바로 이 점이고요. 기업이 투입하기로 선택한 노동 시간이 바로 N 스타 이만큼이 되겠죠. 물론 이제 이쪽하고 달라 보이는데 이 둘은 사실 같은 거예요. 제가 그림을 잘못 그려서 그렇습니다. 이 둘은 사실상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기업 입장에서 시장 임금이 W 스타로 주어졌을 때 균형에서 기업이 투입하기로 선택한 노동 시간이 N 스타고요. 그게 결국은 뭐와 같냐면 노동시장 균형에서 균형으로 성립한 균형 노동 시간과 같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웨이지가 W 스타로 주어지면 소비자들은 자신의 효용 극대화 문제를 풀어서 공급하려고 하는 노동 시간을 결정을 할 텐데, 그게 정확히 N 스타와 같아지고요. 그 다음에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노동시장에서 균형 임금이 W 스타로 주어지면 얼마만큼의 노동 시간을 투입하려고 할지를 결정할 텐데 그게 정확히 뭐와 같아지냐면 N 스타와 같아진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우리가 간단한 그림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왼쪽 그림과 오른쪽 그림이 바로 균형 상태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 7페이지로 돌아가서요. 이제 균형을 간단한 식으로 다시 한번 표현을 해보려고 하는데 어떠한 이제 의미가 있는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첫 번째, 균형에서 대표적 소비자들은 웨이지가 W 스타로 주어지면 우리가 아까 봤던 내용입니다. 주어지면 정확히 N 스타 시간만큼 일을 해요. 자, 그렇다면 대표적 소비자의 소비는 얼마만큼이 될까? 우리 예산 제약 다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예산 제약이 어디에 나오냐면 4페이지에 바로 이게 예산 제약인데요.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웨이지가 W 스타로 주어지게 되면 그러면 자신의 효용 극대화 문제를 풀어서 여가 시간을 선택을 하잖아요. 그렇죠? L 스타를 선택을 할 거예요. 그러면 동시에 효용 극대화 문제를 푸니까 C 스타도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 뜻이에요. 자신의 효용을 극대화하는 수준의 소비와 여가 시간을 선택을 했어요. 그러면 이제 소비 수준은 얼마만큼이 되냐면 네, 소비 수준은 얼마만큼이 되냐면 자신의 근로소득, 그렇죠? 레이버 인컴 W 스타와 일하는 시간 N 스타 이게 바로 근로소득이고요. 혹은 뭐 임금 소득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비임금 소득 혹은 뭐 비근로소득 non labor income 컴포넌트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파이 마이너스 t인데 이거 제가 조금만 더 설명을 하겠습니다. 파이는 결국 뭐냐면 기업의 대표적 기업의 지분을 사실 소비자들이 다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혹은 대표적 소비자, 우리 지금 한 사람만 보고 있습니다. 대표적 소비자가 이 기업을 소유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만일 대표적 기업이 이윤을 얻었다면 그 이윤은 다 누구한테 돌아가냐면 기업을 소유하고 있는 것이 대표적 소비자이기 때문에 대표적 소비자가 이윤을 모두 가져가게 됩니다. 지금 그걸 보여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앞서 정부 거버먼트 섹터가 존재하기 때문에 대표적 소비자는 세금을 내야 돼요. 그 세금이 바로 T예요. 그래서 대표적 소비자의 소비는 균형에서 얼마만큼을 소비하는가를 우리가 살펴보면 바로 자신의 레이버 인컴 플러스 자신의 non 레이버 인컴이 되고 이 각각은 사실 균형에서 결정이 된 다 값들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 이걸 변수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균형에서 결정이 된 값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다 value예요, value. 그러니까 보통 이제 우리가 변수라고 하면 어떤 값을 가질지 모르는 하나의 그냥 문자를 표현한 거잖아요. 다양한 값을 가질 수 있어요. 어떤 게 레인지에서 전혀 이상한 값을 가지면 안 되니까 어떤 레인지에서 어떠한 값을 가질 수 있는 가능성, 뭐 어떤 값이든 가질 수 있는 그러한 뭐 문자 기호 이런 걸 우리가 이제 variable이라고 부르고요, 변수라고 부르고, 그러니까 어떤 값을 갖고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어떤 값이 할당이 되었는지, 어사인이 되었는지 우리가 모르는 걸 변수라고 보통 부르고, value라고 했을 때는 이제 그 변수가 어떤 값을 가졌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C 스타도 하나의 value고요. W 스타도 균형에서 결정이 된 wage이기 때문에 하나의 value라고 생각하시고, 이제 N 스타도 얼마만큼의 노동 일을 할 건지를 결정한 거니까 하나의 value라고 생각하시고요. 파이도 이윤이에요. 이윤도 균형에서 대표적 기업이 얻게 되는 이윤이기 때문에 이것도 하나의 value고요. 그 다음에 tax도 하나의 value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각각이 다 value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대표적 기업의 이윤으로 가서 대표적 기업은 자신이 자본을 가지고 있어요. K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이고, 뭐 이 함수 표현이 조금 부담스럽다면 G의 K의 세타, N 스타의 1 마이너스 세타라고 써도 괜찮습니다. 그 다음에 G는 Total Factor Productivity로 주어져 있는 값이에요. 기업이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주어져 있는 것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기업은 노동시장에서 웨이지가 W 스타로 주어지면
n을 결정하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 결정한 n이 바로 n 스타 값이라는 것이에요. 값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n 스타 다 value입니다. 그것도 value, w 스타도 value, n 스타 value고요. k는 주어진 값이니까 당연히 value고 tfp도 주어진 값이니까 당연히 value겠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파이는 결정이 될 거예요. 기업의 이윤 극대화 문제로부터 파이가 결정이 되면 우리가 다시 첫 번째 소비자의 문제로 돌아가서 얼마만큼의 non-labor income을 얻는지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정부의 문제로 와서요. 우리가 시작할 때 G가 얼마다? 500조면 500조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G가 500조면 당연히 T도 500조겠죠. 왜냐하면 정부는 항상 버짓 밸런스를 갖는다라고 했었습니다. 균형 재정을 달성한다라고 우리가 전제했기 때문에 500조를 쓰기로 했었으면 그거보다 적게 세금을 거두거나 그거보다 많이 세금을 거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정확히 책정된 지출 규모만큼만 세금을 거둔다라고 우리가 전제한 것입니다. 그러면 다시 첫 번째 식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T가 어떤 값을 갖는지 알 수 있겠죠. G가 어떤 값을 갖는지 우리가 처음에 가정을 했기 때문에 자 이제 첫 번째 식, 두 번째 식, 세 번째 식을 순차적으로 쭉 정리해 갈 텐데 제가 이제 어떤 방식을 쓰려고 하냐면요. 잠깐 보시죠. 지우겠습니다. 균형에서 이제 모든 값들을 우리가 다 찾을 수 있어요. 이제 균형을 사실상 우리가 찾은 거죠. 그림을 한번 다시 살펴보면 우리 1번식에서 얼마만큼을 소비하는가 이 C스타가 바로 첫 번째 식의 이 C스타와 같은 값이 된다는 뜻이고요. 조금 더 정확히 표현하면 파이 스타 마이너스 T가 바로 non-labor income이고 요만큼이 non-labor income이고 나머지 요만큼이 labor income이잖아요. 자, 요만큼이 왜 labor income이냐면 요점에서 출발을 합니다. 그 요점은 일을 하지 않아도 소비할 수 있는 소비 수준이에요. 바로 non-labor income 수준이란 말이에요. 자, 이게 바로 non-labor income이죠. 자, 그런데 이제 일을 하기 시작해요. 얼마만큼 일을 하냐면 이만큼 일을 하겠죠. 그럼 이만큼 일을 했으니까 여기에 얼마만큼을 곱해주냐면 W만큼을 곱해준 거예요. 그래서 이만큼 일을 하고 W만큼을 곱했으니까 기울기죠, 그렇죠? 곱했으니까 바로 labor income은 이 높이만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만큼의 labor income, 이만큼이 non-labor income이 되는 것이고 그게 첫 번째 식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식은 바로 수입은 혹은 생산에서 비용을 레이버 코스트를 차감한 것이 바로 이윤이다. 이런 뜻인데 여기에서도 그림으로 간단하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한번 해보죠. 균형 상태에서 우리가 한 점을 찾는 거예요. 자 이제 기울기는 우리가 알고 있어요. W 스타는 노동시장 균형에서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럼 레이버 코스트는 이렇게 반듯하게 그리면 되겠죠. 평행하게. 자 이게 바로 W 스타의 N이에요. 제가 왜 N 스타라고 안 썼냐면 N 스타는 하나의 value고 가로축의 변수에 대해서 제가 직선의 그래프를 그린 것이기 때문에 마치 꼭 y는 ax라고 하는 식을 표현한 것과 같습니다. 이렇게요. 그래서 A에 해당하는 기울기가 W 스타로 우리가 알고 있고요. 노동시장에서 결정이 된 거니까 이제 X는 그냥 가로축의 변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가로축의 변수에 대해서 제가 직선의 그래프를 그린 것이고요. 자 이제 W 스타 그 다음에 기업은 얼마만큼의 노동을 투입하기로 결정을 했냐면 이제 N 스타만큼 투입하기로 결정을 했어요. 그러면 노동 비용은 얼마만큼이냐면 바로 이만큼이 노동 비용이겠죠. 이만큼이 노동 비용이에요. 자, 이게 바로 우리가 앞서 봤던 W 스타 타임스 N 스타가 됩니다. 이 높이가 바로 W 스타 타임스 N 스타가 되고요. 노동 비용이고요. 그 다음에 기업은 얼마만큼 생산하는가? 기업의 수입은 얼마만큼인가? 바로 생산함수에서 K는 주어져 있고 G는 주어져 있잖아요. N을 얼마만큼 투입하냐면 N 스타만큼 투입을 해요. 그러면 얼마만큼을 생산하게 되냐면 바로 이만큼을 생산하겠죠. 자, 이게 바로 생산량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기업의 이윤을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생산량 혹은 수입에서 비용을 차감한 거니까요. 수입 마이너스 비용 하면 기업의 이윤은 바로
요만큼이 되겠죠. 이게 바로 기업의 이윤이에요. 이 값이 파이스타가 되는 거죠. 자, 파이스타는 바로 이 값과 같은 값이 되는 거예요. 이런 방식으로 이제 균형에서 모든 게 다 맞아 떨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W 스타가 주어지고 균형에서 이제 N 스타가 결정이 되면 나머지는 다 그거에 맞아 떨어지게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우리가 균형을 찾은 것이기 때문에. 자, 이제 이 수차적으로 식을 이제 쭉 정리를 해볼 텐데 나중에 우리가 얻게 되는 식은 매우 단순한 형태의 식이 됩니다. 보시죠. 자, 어디에서 시작하냐면 자, 기업의 죄송합니다. 대표적 소비자의 예산 제약으로부터 출발을 할게요. 사실 이게 파이스타라고 제가 썼어야 되는데 네, 파이스타. 그래야 다음 그림하고 이제 일관성이 있겠죠. 자, 이제 이 식에 우리가 파이 값을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극대화된 이윤, 이것도 하나의 value입니다. 아까 이 다음 슬라이드 그림에서 바로 손으로 표시하면 여러분 볼 수, 습관이 돼서 요만큼이 바로 극대화된 이윤이죠. 하나의 값입니다. 그 값이 얼마만큼이냐면 바로 생산량 마이너스 레이버 코스트예요. 그래서 요걸 이렇게 대입하면 됩니다. 이렇게 대입한 것이 바로 여러분 보고 있는 요 밑에 식이고요. 그래서 파이 대신에 식 이퀘이션 2를 여기 대입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첫 번째 식의 텍스 대신에 텍스는 반드시 정부 지출과 같으니까요. 왜냐하면 말씀드렸듯이 정부 지출이 결정이 돼 이미 주어져 있어요. 500조 예를 들면. 그러면 이제 텍스는 그냥 딱 500조만큼만 거두는 거니까요. 그래서 T 대신에 제가 G를 썼습니다. 3번식을 이용해서요. 그래서 이걸 여기다 대입하고 그 다음에 3번식을 여기에 똑같이 대입하면 우리가 보고 있는 요 식을 얻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잘 보시면 W 스타 N 스타가 여기 있고 마이너스 W 스타 N 스타가 있으니까 이제 캔슬 아웃 됩니다. 지워주고요. 남는 것은 얼마만큼을 생산했는가? 생산된 코코넛의 양, 생산량과 산출량, 생산량과 정부 지출이겠죠? 마이너스 G가 돼요. 그래서 C 스타는 이제 Y 마이너스 G가 되겠죠. 그래서 이걸 우리가 다시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C 스타 플러스 G는 Y와 같다. 이거 어디서 많이 본 식인데 지금 우리는 어떤 모형을 생각하고 있냐면요. 이 챕터 5의 타이틀이 뭐였냐면 Closed Economy One Period Macroeconomic 모형이었었어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죠. Closed Economy가 의미하는 것은 폐쇄 경제가 의미하는 것은 수출과 수입이 없는 경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Net Export는 제로가 돼요. 수출도 없고 수입도 없어요. 그래서 Net Export는 제로가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One Period 모형이라는 것은 저축을 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그냥 소비하고 죽습니다. 저축을 해봐야 나에게 좋은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내일이 없는 사람이 왜 저축을 하겠습니까? 지금 우리 모형에서는 내일도 없고 뭐 내일이 없으니까 뭐 자녀들에게 뭐 상속할 이유도 없는 거예요. 원 피리어드 모형이라는 뜻은 바로 세이빙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세이빙은 결국 이제 투자로 연결이 되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왜 세이빙이 투자로 연결이 되는지는 나중에 제가 그 투 피리어드 모형에 가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 거고요. 여기에서는 그냥 일단 드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세이빙은 투자와 기본적으로 같은 의미이고요. 세이빙이 없다는 것은 투자가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투자라고 하는 것은 거시경제학 컨텍스트에서 투자라고 하는 것은 뭐 주식 거래하고 이런 게 투자가 아니고요. 주식이나 채권 사고 파는 게 투자가 아니고 거시경제학에서 투자라고 하는 것은 자본 K를 축적하는 행위가 바로 투자예요. 그러니까 투자를 하면 자본 스탁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이제 투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본 스탁이 늘어나려면 투자를 해야 되는데 이건 지금 기본적으로 원 피리어드 모형이에요. 그래서 투자를 한다고 하더라도 자본 스탁이
이번 기회에 바로 늘어나는 게 아니라 다음 기회에 늘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코코넛을 생산을 해서 일부를 소비를 하지 않고 남겼다가 투자를 하면 그게 한 기간 지나서 한 분기, 한 1년 혹은 뭐 5년 이렇게 지나서 이제 자본 스탁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원 피리어드 모형에서는 그러한 현상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사실상 투자도 없고 저축도 없는 거겠죠. 그래서 왜 세이빙과 인베스트먼트가 같은 의미인지는 나중에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 거고, 세이빙이 없다는 것은 이제 투자가 없다는 것과 같은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는 것만 여러분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인컴 익스펜디처 아이덴티티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지출 측면에서의 GDP를 우리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C 플러스 I 플러스 G는 플러스 NX는 Y와 같다. GDP와 같은 거잖아요. 그래서 민간 소비 지출 플러스 투자 지출 플러스 정부 지출 플러스 순수출 다 더하면 이게 바로 GDP가 된다는 건데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5장의 이카노미는 클로즈드 이카노미예요. 그래서 NX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내일이 없기 때문에 저축을 하지 않고요. 저축을 하지 않으면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베스트먼트도 없어요. 그래서 결국 우리가 얻은 식은 뭐냐면 한 국가 경제 내에서 생산된 재화와 서비스는 소비를 하거나 혹은 정부가 쓰거나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둘을 합치면 경제 전체의 총 지출을 우리가 얻을 수 있고 결국 그것은 GDP와 같아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얻은 식은 바로 C 스타 플러스 G는 바로 산출량이에요. 그래서 생산한 것 바로 Y고요. 생산이 Y만큼 이루어지면 그 중에 일부는 소비자들이 소비를 하고 그 중에 일부는 정부가 소비한다라고 하는 우리가 뭐 1장, 2장에서 봤던 결과를 그대로 여기에서도 얻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의미가 있는 것은 Y만큼을 생산을 했는데 소비자들이 그 중에 얼마를 소비할 것인가가 이제 C스타가 되겠죠. 여기에서 문제는 그렇게 복잡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뭐 기업이 노동 투입만 잘 선택을 해서 이제 Y를 결정한 것이기 때문에요. 뭐 조금 모형을 우리가 조금씩 확장해 가면서 뭐 조금 더 복잡한 얘기를 할 수 있고 여기 그 얘기는 이제 여기서 마무리하는 게 좋겠습니다. 경쟁 균형에서 우리가 얻게 되는 중요한 결과는 바로 MRS가 MPL과 같아진다는 건데요. 어떤 의미인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림을 다시 한번 이용할게요. 자, 왼쪽의 그림은 소비자들의 효용 극대화 문제로부터 우리가 얻은 그림이고 오른쪽의 그림은 기업의 이윤 극대화 문제로부터 얻은 그림입니다. 자, 왼쪽 그림에서 우리가 이야기했던 중요한 사실은 웨이지가 주어지면 이렇게 웨이지가 W 스타로 주어지면 요 점이 이제 최적점이죠. 효용이 극대화되는 그 점인데요. W 스타가 바로 MRS와 같아진다고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무차별 곡선의 기울기가 MRS고요. 무차별 곡선의 기울기가 예산선의 기울기와 같아진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W 스타가 주어지면 경제 내의 모든 구성원들이 자신의 MRS를 W 스타에 맞게 다 맞춰가는 거죠. 그런 의사결정을 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왼쪽 그림으로부터 얻은 우리 결과가 바로 이거고요. MRS는 W 스타와 같다라고 하는 것이고 기업의 문제로 가면 기업도 마찬가지예요. W 스타가 주어지면 어떤 의사결정을 하냐면 노동의 한계 생산이 W 스타와 같아지도록 노동 시간 얼마만큼을 투입할 건지를 결정을 하게 돼요. 우린 뭐 기업이 하나만 있어도 괜찮고 규모 수익 불변이면 기업이 여러 개 있어도 괜찮습니다. 기업이 여러 개 있는 경우에 모든 기업들의 MPL이 다 같아진다는 뜻이겠죠. 노동시장에서 웨이지가 W 스타로 결정이 됐어요. 주변에 100개의 기업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럼 100개의 기업에 100개 각각의 기업들의 노동의 한계 생산이 다 있겠죠. 그렇죠? 그게 결국은 다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W 스타를 중심으로 다 같게 맞춘다는 거예요. 기업들이.
그래야 자신의 이윤이 극대화되기 때문에. 그래서 기업의 문제로부터 우리가 얻은 결과는 바로 웨이지와 노동시장에서 결정된 균형 임금과 기업들의 노동의 한계 생산이 이제 같아진다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얻은 결과는 바로 이 오른쪽입니다. W 스타는 MPR과 같다. 그래서 경쟁 균형에서 우리가 얻은 중요한 결과는 여기서 W 스타만 빼면 돼요. W 스타 한번 지워보죠. 경쟁 균형에서 우리가 얻은 중요한 결과는 바로 MRS와 MPL이 같아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MRS라고 하는 것은 주관적 교환 비율이잖아요. 내가 여가를 1시간 더 얻기 위해서 얼마만큼의 소비를 희생할 용의가 있는가? 그게 바로 W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노동을 한 단위 더 투입하기 위해서 얼마만큼을 포기할 용의가 있는가? 혹은 뭐 얼마만큼을 희생할 용의가 있는가? 사실 그 둘이 같아진다는 거예요. 기업의 의사결정, 그 다음에 소비자들의 의사결정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경쟁 균형에서 MRS와 MPL이 같아진다는 결과를 우리가 얻을 수 있습니다. 옵티멀리티에 대한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